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문고리에 떠넘긴 몰라요 대통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13페이지짜리, 13쪽짜리 헌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어떻게 모른다고 한 건지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건 제가 오른손에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대통령이 의혹 부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제가 오른쪽에 들고 있습니다. 좀 뉴스특급이 입수를 했는데요. 한번 좀 당겨서 좀 같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제목은 준비 서면이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13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박준 변호사님. 네. 본인 명의로 헌재 입장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제일 뒤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어떤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 아마 본인 명의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사실은 조금 저 뒤에 있겠죠. 예. 예, 여기 있어요. 대리인단이 있긴 한데 예, 변호사 명단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 이름이 들어가고 본인의 어떤 의견, 답변을 어쩌면 처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본인 명의로 먼저 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서면을 쓴 사람들은 아마 변호사가 아마 같이 썼을 겁니다. 쓰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넣을까, 뺄까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다만 이 서면을 냈고 본인 명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대통령도 그만큼 좀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내므로써 어쩌면 탄핵 심판에 한번 나가겠다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걸 보고 재판부에서 보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 나온다면 그 시간은 언제인지 그 조율을 먼저 하기 위해서 준비 서면에 본인이 지금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대통령이 본인 명의로 낸 의견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두 장을 좀 넘겨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제가 방송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빨간색으로 미리 밑줄을 쳐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직 각이 좀 덜 나오는데 제가 한번 다시 준비를 할게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피청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 말씀 자료에 의해 다른 자료들을 최소한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의견서에 냈어요. 예, 민 원장님 종합을 해보면 네.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들은 건 맞지만 자신이 유출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건데 결국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모두 떠넘겨야겠다 뭐 이렇게 확신이 쓴 걸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하고 대통령이 회의 자료 이렇게 말씀하신 자료 그것은 일부 내가 최순실 씨한테 가서 컨펌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라고 그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국정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들은 그 최순실 씨한테 갖고 가라라고 위임한 바가 없다. 더더구나 지시한 바도 없고 전혀 얘기한 바가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완전히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문하고 말씀 자료 외에 모든 국가 기밀 서류는 정호성 씨 임으로 최순실 씨하고 같이 최순실 씨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따져야 됩니다. 저 부분은 법리적으로. 그래야 될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 현장 잠깐만 체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1시 50분입니다. 2시 10분에 최순실 씨의 9차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의 핵심은 단연 이 최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하여금 첫 대면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죠. 고영태 씨 잠시 뒤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현장 고영태 씨가 모습을 보이면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정호성 씨가 원래 이제 이 3인방 중에서 가장 고지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윤호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정호성 비서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자도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일에 철저하고 상부의 지시가 없을 경우는 거의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정호성 비서관이 하루에도 3차례나 최순실과 통화를 하고 문자를 수천 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문건, 237건이나 되는 문건들을 최순실한테 넘겨주고 그게 과연 그냥 정호성 비서관 혼자 결단을 했을까요? 예. 정호성 비서관도 부속 비서관 있으면서 이 문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더군다나 이 연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 자료를 그대로 유출시켰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뭘 중요시하냐면 다른 것보다 인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인사안이 미리 유출됐다는 이유로 청와대 전체가 감찰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만큼 중요시하는 것인데 과연 정호성 비서관이 그거를 독자적으로 혼자 힘으로 그걸 줬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 덧붙인 얘기 저 문서 오른쪽에 들고 있는 문서에도 또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이 핵심일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피청구인은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서원 씨의 의견을 물어보러 간 것이지 문건이나 자료를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조 의원님. 제가 그때도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물어보려면 보여줘야 뭐 의견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참 어떻게 제가 정말 아쉬운 게 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품격은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주장대로라면 이번 농단은 최순실 정호성 국정농단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그 녹취록, 그 전화, 메시지를 남기는 바람에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전말이 공개가 됐는데 그 부인이 폐기하라고 하는 휴대폰들을 왜 폐기하지 않았는지 전 지금 알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기 남편이 자칫하면은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모두 뒤집어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갖다 버리라고 하는 전화기를 굳이 갖고 있다 압수수색 당했다는 설들이 패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그 패널들의 주장에 적실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왜 현대자동차 KD 코퍼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대통령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정호성이 최순실이 정호성한테 부탁해서 정호성이 한 거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KD 코퍼레이션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샤넬백 받은 사람은 최순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보면은 지금 얼마나 급하면 변호인단이 저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궁여지책을 내놓았을까 싶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공직자로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지만 자신의 품격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고결성이라는 건 좀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감옥에 있는 정호성이 이 사실을 알면 본인은 어떤 심정일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예, 이제 박 변호사님 네. 이제 박 대통령이 이번 주 늦게는 대면 조사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네. 슬슬 전면전에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기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특검 시기도 빠르고 특히 탄핵 심판의 시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3월 13일이라는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요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답변서 준비 서면을 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법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했던 것만 이렇게 그대로 인정한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소한 측, 그러니까 소추인단에서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과 다 협의가 된 거죠? 협의가 됐다고 봐야죠. 변호사들이 다 조언을 했는 거고요. 절에됐으면 결국은 이제 입증하는 사람은 소추인단에서 나는 알긴 알았지만 그 이상은 안 했다. 지가 알아서 녹음해가지고 준 거다. 박지민 변호사, 잠시만요. 자, 그가 나타났습니다. 핵심 당사자, 이 국정농단을 최초로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잠적 2달 만에 드디어 서울중앙지법에 저렇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남색 코트를 입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계단을 향해 서울중앙지법 공판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 참 오랜만입니다. 연락 두절, 잠적 2달 만에 드디어 구차 공판에서 최순실 씨와 마주하기 위해서 지금 공판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몸수색을 하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공판장에 들어가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것 같고요. 417호 대법정입니다. 조길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진들이 하나 장내 장사진을 치고 있었는데 속도로 봤을 때는 서관 문으로 돌아가지고 2층으로 입구가 있는데 바로 전속력으로 기자들이 전혀 질문도 못하고 답변도 받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얘기를 함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아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빨리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방금 전, 그러니까 1시 54분쯤에 모습을 드러냈던 고영태 씨의 방금 전 모습 저희가 생생한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현정 의원님, 육안으로 봤을 때 고영태 씨는 2달 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했던 것과는 용모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노란 봉투를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자기 이제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언할 수 있는 어떤 참고 자료들을 들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일단 오늘 최순실과 거의 지금 한 1년 사이 첫 아마 대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뭐 물론 이야기 못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마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재판부도 그런 관점에서 고영태한테 집중을 질문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오늘 재판정에 나갈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그러니까 조우 송달이라고 그러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만나서 이제 헌법재판소 증언에 나와달라. 이걸 이제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이제 과연 어디서 전달할지 법정에서 할 것인지 이런 여부가 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저 노란 봉투가 참 눈에 띄는데 오늘 고영태 씨가 박 변호사님 네. 검찰 측 증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유의미한 증거나 어떤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 유의미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문은 어떻게 통상 진행되냐면 검찰에서 주신문을 하고요.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고 재판부에서 신문을 하는데 반대 신문에 제주 신문, 재반대 신문 계속 신문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오늘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가 법정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요청했냐면 본인이 지금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아마 고영태하고 예를 들어서 최순실 변호인단에서는 아마 민망한 질문을 좀 하게 된다면 최순실 씨도 질문을 좀 던지지 않을까. 고영태 씨가 답변하는 데서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마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남색 코트의 짧은 머리 고영태 씨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워낙 전 언론사의 이제 취재진들 기자들이 고영태 씨와 그 잠적 2달 동안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떠한 언론과도 인터뷰와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오늘 드디어 2월 6일에 고영태 씨가 2시 좀 못된 1시 54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유의미한 이제 발언도 하겠지만 취재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안 한 것도 뭔가 글쎄 본인이 어떤 마음을 먹었다는 것도 반증이 될까요? 글쎄요, 취재진이 또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또 가십 부분을 또 많이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사건 부분은 어느 정도 증거도 있고요. 고영태가 감으로써 최순실, 안종범의 어떤 그 범죄 부분, 이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는 진술을 하러 가는 건데 그 진술을 묻지 않고 아마도 어떤 내연 관계라든지 이런 걸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걸음으로 아마 제일 빠른 길을 어떻게 외워놓고 간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냥 속도로 지금 갔거든요. 결국은 취재진하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갔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결국 오늘 재판이 증인신문이 상당히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사들도 많이 질문을 할 거고 변호인단, 최순실 변호인단도 질문을 많이 하지만 만약 고영태의 어떤 답변에 따라서 즉각 질문이라든지 신문도 진행된다 그러면 아마 그 재판장님이 김소연 부장님이 되게 많이 제가 재판을 자주 들어가 보면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오전에는 이성환 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최순실 씨가 직접 질문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고영태 씨에게 최순실 씨가 직접 질문을 건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판부에서 받아줬고요. 본인이 변호인하고 만나기 좀 어려우니까 내가 나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직접 방어를 하기 위해서 증인한테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 했고 재판부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이성환보다 더 많은 빈도로 고영태가 답변할 때는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어떤 내용의 추궁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화면으로 보시는 건 5분 전에 고영태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그 모습, 계단을 통해 공판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이 2시니까요. 2시 10분에 본격적으로 다시 9차 공판이 오후 일정 재개가 됩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저희가 현장 안은 실시간 카메라 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서 저희 채널A 취재 기자들이 보내온 속보를 통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동안은 저희가 또 이 대통령의 의혹 부인 의견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장을 넘겨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유의미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겁니다. 보이실까요? 이제 같이 보시죠.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떠넘기기 말고 두 번째 게 뭐냐면 말씀 자료, 마치 피청구인 대통령이 그룹 회장들에게 말한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위 자료는 피청구인이 그룹 회장들을 만났을 때 참고로 숙지하면 좋겠다는 사항을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인터넷 등을 모아서 정리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도 불러놓고 뭐 이제 네. 그 미르재단 출연 돈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문건을 했는데, 이영수 선생님, 이게 돈을 내놔라는 강요가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였다는 얘기. 이 의견서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결국에는 그 면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 부분은 사실 그 청구인 측에서도 또 그 재판부에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한테 자료를 다 줬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자료 그대로 대기업 그 총수들하고 독대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그건 밝혀져야 되거든요. 예. 그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 자료대로 그 대기업 총수에게 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어요. 근데 대통령한테 불리한 게 그 대통령 독대했던 대기업 총수분들이 검찰이나 특검에 가서 지금 진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만약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또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행정관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말씀 자료를 했다는 그 너무 부분이 터지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 대기업의 현안, 아마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잘 숙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곤란하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 궁여지책으로 짜는 게 행정관이 인터넷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말씀 자료를 숙지만 하고 있었죠. 그 말씀 자료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소위 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기각하면서 예. 그 삼성 측 변호사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이거는 뇌물 공여가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이게 그 대기업으로서는 뇌물과 관련한 그런 어떤 의혹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강요했다라는 걸 거의 확실하게 못을 박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 그랬는데 지금 당장 그 부분하고 이 지금 주장하고도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그것도 이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나는 자리에 참고 자료를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해서 행정관이에요, 여기 행정관. 행정관이. 저는 이게 말이 안 돼서 우리가 기사를 쓰더라도 저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전화를 해서 그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걸 직접 확인해 쓰는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게 또 다들 국가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역사적 사료로 남는 자료예요. 그런 자료를 단지 인터넷에 지금 두드려서 그냥 해서 모아줬다? 이거는 청와대가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시중에 그냥 조그마한 무슨 언론사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문제는 이제 저기에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한테 합병 문제가 있다라든지 예. SK에는 뭐 이제 대기업 사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지 그게 그 기업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찾아서 정리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될 경우는 대가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그런 걸 요구를 그렇죠. 했다. 그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 이것 자체는 대가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관이 인터넷 서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둘러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이거 의견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른손에 이제 그만 들고 있겠습니다. 준비 서면에 있는 거. 박준 변호사님. 네.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떠넘기기와 그리고 이 그냥 당연한 그냥 아주 단순한 말씀 자료였다. 인터넷에서 짜기 위한.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누가 봐도 변명 같고 핑계 같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독재 자리에 가서 지금은 말씀 자료를 지금 저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아마 기소가 됐거나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 청구인단, 소추인단에서 이 부분을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정호성 비서관이 갖고 있던 녹음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 정호성 혼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의견서를 뭐 첫 번째 의견서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강력하게 본인의 어떤 피의 사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탄핵 시계를 늦출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다음 법리적으로 주나 좀 복잡하고요. 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정호성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기 때문에 이거를 냈던 이유는 아마 시계를 크게 한번 늦춰보겠다는 정면 승부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법리적으로는 좀 늦추고 빠져나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 찌라시에서 안 했다는 소리 아니라고 다행이네요. 뭐 정윤회 문건 때는 찌라시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 얘기하시는 자료를 갖다가 인터넷 서핑해가지고 모아서 해줬다고 하면은 아무 자료나 이렇게 하는 거 최소한 그 관계자들한테 기업 관계자들한테 눈 감고 딱 아웅식으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와대 행정관 정도 되면은 상급 4급 공무원인데 그 관련 업체나 그 기관 그 관련 그 자에게 전화까지 다 해서 정말로 현안이 무엇이냐, 현안 일정에는 어느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되느냐는 걸 다 파악해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눈 감고 아웅해도 정말 유분수지 너무 거짓말하고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정부 부처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있고, 청와대 비서실이 있고, 그걸 왜 운영합니까, 그걸? 다들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다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정리하고 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럼 다 없어도 되겠네요.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뭐 청와대 다 굴러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을 보호자는 그러면 정말 국민의 많은 세금으로 수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청와대의 변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정리를, 제가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요. 그 SNS에 대통령 측의 변호사 한 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이 사건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진지전의 양상을 끌수록 방어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법리 싸움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이 아니라 여론전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것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서클 안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웃지만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을 끌려는 전술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 헌재 넘긴 의혹 부인 의견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제로 넘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합니다.